자, 고장 시간에 대한 확률 분포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로고 노멀 분포라고 그랬죠. 로고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고장률 밀도 함수를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exponential distribution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유니폼 이렇게 많이 쓰고, 잘 안 쓰지만 Y불도 쓰고요. Y불 분포를 쓰고, 베타 분포도 쓰고, 그 다음에 감마 분포도 씁니다. 많이 있어요. 확률 우리 이론 하면서 소개했던 여러 가지 분포를 쓰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로고 노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익스포넨셜이에요. 익스포넨셜은 왜 그러냐 하니까 람다 t를 람다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람다는 단위가 뭡니까? 람다는 failure rate, 람다는 단위가 뭡니까? 이걸 해저드 레이트라고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혼돈을 하는데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거는 레이트 하면은 일단 시간에 대한 값이죠. 그죠? 근데 원래 데피니션은 고장 페일리어 레이트가 조건 확률이죠. 그죠? 확률은 단위가 없죠. 그죠? 레이트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헷갈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고장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T시간까지 살아있다가 T시간 이후에 고장날 probability예요. probability. 근데 여기 뭐가 곱해져 있습니까? 델타 T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람다의 단위는 단위 시간당 값이기 때문에 레이트란 말이 붙습니다. failure curve, failure function 이런 걸 쓰고 싶은데 failure rate라고 쓰는 이유는 델타 T를 곱할 때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람다는 단위 시간당 어떤 값입니다. 그래서 델타 T를 곱할 때 비로소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는 단위가 있다.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failure rate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람다 T가 뭐 있습니까? 고장률인데 신뢰도가 2의 마이너스 람다 T였죠. 0부터 어디까지입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아닙니다. T까지입니다. T까지. 자, 근데 지금 지수함수로 가정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나요? 2의 마이너스 람다 T가 되죠. 일정하니까.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unreliability, 이거는 reliability고, unreliability FT는 T 시간 안에 고장날 확률이니까 이 면적이 FT고요. T 시간까지 고장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RT라고 그랬죠. 이런 시간에. 자, 그래서 두 개 합치면 1이 되는 게 확률 공리의 두 번째였죠. 그래서 1-RT니까 RT는 1-2의 마이너스 람다 T dt. 자, 여기 요 T하고 요 T를 구분하려면 T를 T 프라임으로 하는데 그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failure density function FT는 어떻게 됩니까? FT는 unreliability FT를 미분하면 되죠. 1 미분하면 0이고 지수는 그대로 나오고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람다 T 2의 마이너스 람다 T dt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그죠? 세 가지입니다. RT,
reliability, unreliability, failure density function. failure density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고장 밀도 함수. PDF죠. 자. 근데 실제 이 고장률이라는 것은 발전소에서 구해보면 단위가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8승 오다예요. per hour. 고장이 잘 안 나요.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요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공업 수학에서 보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2의 x는 얼마예요? 1이죠? 그죠? 자, 2의 x는 근사값으로 1 더하기 x가 되죠. 원래 참값은 테일러 증계로 계속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쭉 가는데 x가 굉장히 작으면 이 앞에 부분만 따가지고 이거 날리고 이렇게도 적죠. 그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요? 람다가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t를 뭐 100시간, 1000시간 해도 작은 값이에요. 람다 t 자체가 작은 값입니다. 이게 굉장히 작으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람다 t죠. 그렇죠? 1 마이너스 람다 t입니다. 그러면 unreliability도 마찬가지로 람다 t가 됩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실제 코드 돌릴 때. 그 다음에 failure density function ft는 어떻게 됩니까? 요놈이 굉장히 그러니까 람다 e 마이너스 람다 t가 되고 요게 1 마이너스 람다 t죠. 람다 t가 적은 값이기 때문에 요놈이 람다가 됩니다. 박스 사각형 친구를 잘 주목하기 바랍니다. 고장 확률 밀도 함수가 람다입니다. 지금 단위가 헷갈리죠, 지금? ft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죠? 람다는 아까 단위 시간당 뭐라고 그랬죠? 이 꼴이면 값도 같고 단위도 같아야 되는데 이번이 아니고 ft를 보니까 크기 값은 같은데 단위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꼴이 돼 있어요. 이 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언제 가능하냐 하니까 람다 t가 1보다 굉장히 작을 때, 람다 t가 훨씬 1보다 작을 때, 훨씬이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물어보면 람다 t가 굉장히 1에 작으면 거의 같은 값이고 람다 t가 그래도 뭐 0.01이라든지 하여튼 그렇게 작지 않은 값이면 근사값이 된다는 거죠. 참값이 아니고.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익스포넨셜인 경우에 고장률이 이거는 알파로 되어 있는데 람다인 경우 또는 알파인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수함수가 된다. 포아손 분포에서 어떤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 x 이퀄 k가 0일 확률 람다 t가 있을 때 이거는 2의 마이너스 람다 t에다가 람다 t의 k성 k 팩토리얼인데 k 대신에 0을 대입하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죠. 얼마 동안? t시간 동안. t시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2의 0성 0의 k성 람다 t의 1성 0 팩토리얼이니까 0 팩토리얼 1이죠. 2의 0성도 1이죠. 람다 t가 됩니다. t시간 동안 한 번도 고장이 발생되지 않을 확률이죠. 이거하고 뭐하고 같아요? 똑같죠? 람다 t하고. 그죠? 포아손 분포에서 지수 분포가 유도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t시간 동안 고장률 람다로 t시간 동안 한 번도 그 사건이 발생되지 않을 확률이 람다 t니까 이게 ft죠. 그렇죠?
뭐라고? K가 0이라서 2는 0. K가 0. 람다 T 1이고, 2에 마이너스 5. 이상하네. 이렇게 됐냐? 람다 T 0이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RT가 되죠. 잘 치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에 마이너스 람다 T. 자, 그래서 요 놈을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요 놈을 미분하면, 양변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F 다시 T가 되죠. 미분하면 이게 마이너스 람다 2에 마이너스 람다 T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FT죠. 그래서 고장 확률 밀도 함수가 람다 2에 마이너스 람다 T가 되고 이놈을 적분하면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람다 T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불연속 함수의 대표적인 분포가 포화손 분포인데 포화손에서 지수 분포가 낮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5장은 신뢰도 물리 이론입니다. 신뢰도 물리 이론. 신뢰도 물리 이론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지금 경락 건물 파손 확률 구할 때도 쓰이고 인간 오류를 정량화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요. 화재가 발생됐을 때 화재 피해 분석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신뢰도 물리 모델은 신뢰도도 어떻게 피직스라는 말을 붙이네? 좀 어아스러울 거예요. 릴라이빌리티하고 피직스하고는 전혀 좀 안 맞는 말 같은데 이름을 릴라이빌리티 피직스 메소드 또는 릴라이빌리티 피직스 모델이라고 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요. 여기 이제 백묵이 있죠. 백묵이 있으면 백묵을 내가 이렇게 누르면 괜찮아요. 버티죠. 그죠? 버팁니다. 근데 더 이렇게 힘을 점점점 많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게 부시죠. 예. 지금 이 원리를 가지고 신뢰도 적용하는데 원자력 발전소의 최후의 보루는 뭡니까? 원자력 발전소 최후의 보루는 경락 건물입니다. 안에 막 해결료가 녹아도 경락 건물만 잘 보존되어 있으면 퍼블릭의 피해는 없습니다. 그 이그젬플이 79년도 TMI라고 여러 번 그랬죠. 근데 컨테인먼트가 체르노빌 같이 없거나 또 후쿠시마처럼 그 컨테인먼트가 구멍이 나면 방사능 물질이 대중에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경락 건물 파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경락 건물을 어떻게 강화시킬까? 우리나라는 월성 1호기에 그 벤팅 시스템을 달았습니다. 한 200억 정도 주고 아레바에서 수입한 그 장비를 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컨테인먼트에 그 구멍을 내 가지고 컨테인먼트 압력이 올라갈 때 미리 그 컨테인먼트 내부에 있는 물질을 빼내 가지고 압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컨테인먼트가 견디는 압력이 설계 압력이 한 60 psi 정도 됩니다. psi. 1기압이 14.7 psi니까 한 50 psi 정도 되면은 한 4기압 정도 되죠. 우리 대기압보다 한 4배 정도까지가 이제 설계할 때 고려하는 압력이고 실제 컨테인먼트가 파손하는 그 압력은 한 150에서 170 psi 됩니다. 그러면 한 10기압에서 한 12기압 되죠. 월성은 캔두니까 조금 더 낮아요. 표준형보다. 우리 대기압의 한 10배 정도 되면 컨테인먼트가 구멍이 납니다. 어딘가에 누설이 있어요. 우리가 물속에 잠수하면은 수압을 느끼죠. 근데 10m가 1기압 정도 되죠. 10m가. 10m의 바다 깊이를 바닥으로 딱 이렇게 헤엄을 쳐간다면 내가 느끼는 압력이 바닷물 때문에 받는 압력이 1기압이고 위에서 공기가 누르는 저 대기권 밖에서부터 나를 누르는 공기 무게가 1기압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기압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오래 있으면 잠수병도 걸리고, 그죠? 근데 컨테인먼트가 견딜 수 있는 압력이 한 10기압 정도까지는 견뎌요. 컨테인먼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해치 구멍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 발생기 같은 거 교체하기 위해서 여기 그 오래된 원자로는 컨테인먼트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 다시 전기 발생기 빼내고 새 거 넣고 다시 이제 용접을 했죠. 그래서 이런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파이프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많아요. 보조 빌딩하고 연결된 쪽에 보면. 그래서 이런 쪽에 약한 부위가 있어요. 그리고 도움을 이 실린더에다가 붙인 이쪽 부분이 또 약해요. 컨테인먼트가 약한 부분이. 그래서 방사능 물질이 바깥으로 셀 수 있는 부위가 한 10군데 정도예요. 그 중에 제일 약한 부위가 어디냐 하는 거죠.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한 170 정도 되면은 새기 시작합니다. 리크가 일어납니다. 리크가. 자, 근데 이제 사고가 진행이 되면 안에 해결료가 녹죠. 그죠? 아무런 붕괴열 제거 장치가 없으면 TMI 같이 2시간 반 만에 해결료가 3분의 1 녹아버렸죠.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해결료가 녹아가지고 방사능 물질이 바깥으로 나오면 컨테인먼트 내부에 온도도 올라가면서 압력이 올라가고, 압력이 금방 2기압, 3기압, 4기압으로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때 벤팅을 하면은 압력을 빼내면은 컨테인먼트가 버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안에 방사능 물질이 있죠. 그래서 요놈을 이렇게 필터드 벤팅 합니다. 이렇게 물에 한번 담갔다가 꺼내면 방사능 물질이 이쪽에 침착이 돼가지고 바깥에는 별로 방사능이 없는 물질이 나갑니다. 100%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월성은 이걸 컨테인먼트 CVFS 컨테인먼트 벤팅 필터드 시스템 이래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아레바 거를 장착을 했습니다. 나머지 호기는 지금 국산화하려고 산업부가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요. 연구 과제를. 그래서 미래아 도전이 국산화하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고요. 미래아 도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자력 컨설팅 회사인데 제법 한 70명 정도 연구원이 있고 1년 매출도 한 100억 정도 되는 좀 전도양양한 회사예요. 조그마한 원자력 회사인데 점점 커지고 있어요. 후쿠시마 사고 나고 안전 쪽 R&D가 커지면서 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몇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하여튼 그쪽에서 국산화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벤팅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도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유럽은 해야 된다 쪽이고 미국은 지금 BWR은 안 합니다. 하나도 한 대가 없습니다. BWR은 안 하고 BWR은 보일링 워터 리액터는 컨테인먼트가 작아요.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작기 때문에 압력이 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보일링 워터 리액터는 맨더토리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프레셔라이즈 워터 리액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했더니 안 하는 거예요. 사업자는 돈 들어가면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 PWR이잖아요.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 나고 뭐 1조 투입해가지고 하드웨어 보강한다 할 때 잡아놨던 거기 때문에 월성 1호기는 했는데 나머지 후속 호기도 해야 되느냐 하는 지금 그 퀘스천 상태입니다. 퀘스천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제 나는 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 뭐 200억 하면은 뭐 25개 하면은 또 큰 액수는 액수죠. 4천억 되니까. 예, 큰 액수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생각하면 컨테인먼트 벤팅 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고 나면은 압력이 쭉쭉 올라가는데 어떤 사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누적되는 압력이 다르겠죠. 분포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T였는데 랜덤 베리어블, 이건 랜덤 베리어블 P예요. 프레셔예요. 프레셔가 스테이션 브레이크아웃 전기가 없는 사고 또는 냉각수 상실 사고 록하죠.
그 다음에 2차 측에 뭐 스팀라인 브레이크 사고, 뭐 컨트롤 로드가 들어가지 않는 ATWS 사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10종류에서 15종류 되는데, 사고에 따라서 컨테이너먼트 내부에 있는 도달하는 압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분포 함수예요. 평균이 뭐 약 예를 들면 뭐 60 psig라고 합시다. 그런데 컨테이너먼트가 견딜 수 있는 압력이 아까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150 psig입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먼트는 사고가 났을 때 파손될 확률이 얼마입니까? 이 면적이죠. 그렇죠? 이 말은 probability 이게 P가 150보다 클 확률입니다. 이게 파손 확률이에요. 이게 컨테이너먼트 실패 확률입니다. 컨테이너먼트 페일 확률입니다. 그죠? P가 150보다 큰 확률. 이게 지금 노멀 분포면 쉽죠? 계산하기가. 그죠? 로고 노멀이든 와이블이든 뭐 베타든 맷드랩 소프트웨어 쓰면은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엑셀도 가능해요. 이런 정도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념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컨테이너먼트가 150 psig 되면은 리크가 일어난다. 샌다. 리크나 럽처. 샌다. 딱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요놈 자체도 모르죠. 이것도 모릅니다. 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요런 분포함수예요. 그죠? 요런 분포를 이걸 로드 분포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capacity 분포라고 합니다. capacity는 이제 크라이테리아 같은 거예요. 크라이테리아. 이건 넘어가면 안 돼. 로드는 뭡니까? 내가 아까 백묵을 이렇게 밀었죠. 손으로 밀었죠. 이렇게 미는 게 로드고, 이 백묵이 견딜 수 있는 게 capacity입니다. 어느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부셔지죠. 그죠? 근데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눌러도 부시지 않죠. 그죠? 약한 힘으로 하면 안 부십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랜덤 베리어블이 결국 또 확률 분포 함수예요. 확률 분포 함수입니다. 거꾸로 그 capacity 쪽은 분포를 알 수 있는데 로드가 만약에 여기다 로드다. 이게 capacity고 파손될 확률은 요 면적이죠. 그죠? 자, 파손될 확률은 이제 지금 정의합니다. 정리하면 로드가 capacity 그걸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capacity보다 클 확률이에요. 로드가 capacity보다 클 확률이 실패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일반화시킨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나눠준 노트는 디맨드하고 capacity하고 되어 있죠. 로드하고 디맨드 같은 말입니다. 디맨드는 내가 이렇게 가한 압력을 디맨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 면적이 페일리어 확률이다. 디맨드를 로드라고 하고 capacity를 또 resistance 또는 strength 또는 yield strength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붙이는 이름이 많은 이유는 사용하는 분야가 많아요. 토목 쪽에도 사용하고 또 원자력 쪽에도 사용하고 기계 쪽에도 사용하고 이 메소돌로지를 그러다 보니까 그 공학에 맞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로드 앤 캐패시티고요. PSA에서는 Reliability Physics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지금 고온가스로가 이제 차세대 원전인데 고온가스로 오면 그래파이트가 있습니다. 구조물이.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도 이 방법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2명이 졸업했어요. 로드 앤 캐패시티 방법을 써서 고온가스로의 부품의 건전성을 평가한 논문으로 2명이 그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그 스트럭처럴 릴라이빌리티 메소드, 스트럭처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붙이고요. 로드 앤 캐패시티 메소드라고도 하고, 릴라이빌리티 피직스 모델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스 전반부에 확률 공부를 많이 한 이유가 로드든 캐패시티든 다 확률 분포죠. 자, 확률 분포는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 가지고 통계 처리해서 구합니다. 통계 처리해서. 그래서 통계는 뭐냐? 통계는 샘플로부터 모집단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테크놀로지, 기술이 통계고, 확률은 거꾸로 샘플부터가 아니고 모집단에서 샘플을 예측하는 테크놀로지입니다. 반대입니다. 통계는 샘플로부터 모집단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기술이고, 확률 이론은 모집단의 데이터로부터 내가 뽑을 데이터, 앞으로 생산될 데이터를 추정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거죠. 예측. 자, 여기서 보면 릴라이빌리티는 S가 R보다 작은 확률이고, 조금 전에 했던 고장 확률 PF는 R이 S보다 작은 확률입니다. 그죠? 여기 지금 로드하고 캐패시티인데 R이 레지스턴스가 되겠습니다. R이 저기서 말하는 캐패시티고 S가 여기서 말하는 로드예요. 그죠? 로드가 캐패시티보다 클 확률이니까 페일이죠. 이거는 로드가 캐패시티보다 작은 확률이니까 백무기 안 푸시셨죠? 릴라이빌리티가 되겠습니다. 릴라이빌리티 개념이 두 번째 나온 개념은 다르죠. 첫 번째 개념은 T 시간까지 고장나지 않고 살아있을 확률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고 스트레스나 압력을 계산해 가지고 그 압력이 캐패시티를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 릴라이빌리티입니다. 어프로치가 다른 릴라이빌리티의 정의죠.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계산할 때 이 양변을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S 빼기 R은 0보다 작죠? 근데 S가 정규분포면 S 빼기 R도 정규분포죠. 그죠? 자, 이걸 나누면 어떻게 돼요? S 나누기 R이 1보다 작죠? S가 로고노멀 분포고 R이 로고노멀 분포면 S 분포 나누기 R 분포도 로고노멀 분포죠. 그죠? 그러면은 로고노멀 분포가 주어지면 그 로고노멀 분포가 어떤 특정 값보다 적을 확률은 구해줄 수 있죠. 여기서 특정한 값은 1이 되고요. 정규 분포는 특정한 값이 0이 됩니다. 0보다 작은 확률, 1보다 작은 확률 구하게 되는데, 0보다 작은 확률은 S나 R이 정규 분포일 때고, 1보다 작은 확률은 S나 R이 로고노멀 분포일 때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책 뒤에 있는 부록에 있는 표준 정규분포 표 가지고 신뢰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백묵의 파손 확률, 또 사고 났을 때 컨테인먼트의 파손 확률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사고 났을 때 사고가 진행되면 컨테인먼트 내부에 쌓이는 온도 올라가면 압력 올라가죠. 보일-샤렐 법칙이죠. 어떻게 합니까? 계산 어떻게 손으로 합니까? 코드로 합니다. 이 코드가 멜코라는 코드, 사업자가 쓰는 코드는 맵이고요. 규제기관이 쓰는 코드는 멜코라는 코드입니다. 이거는 규제기관 레귤레이션에서 쓰고, 이것은 사업자 쓰고 있는. 차이가 뭡니까? 사업자는 베스트 에스티메이트예요. 그 최저값으로 그 예측하려고 하고요. 현상을. 규제기관은 잘 모르니까 나쁜 쪽으로 보수적인 그 접근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코드입니다. 나쁘게 나오면 멜코가 맵보다. 사고 진행도 빠르고
예를 들면 코륨이 나오는 양도, 멜티드 코륨이 나오는 양도 똑같은 조건이면 멜코어가 더 큰 값이 나옵니다. 규제기관은 요놈을 쓰려고 하고 사업자는 요놈을 쓰려고 하죠. 두 개 다 이제 참고를 하게 되는데 규제기관에 인허가를 받으려면 멜코어를 써야 됩니다. 로커가 나도 괜찮더라. 로커가 나도. 그죠? ECCS 돌아가고 아무리 냉각수가 다 빠져버려도 백업 장치들이 있어가지고 괜찮더라 할 때 검증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말고도 사고 초기 단계는 릴랩이라는 코드가 있고요. 릴랩. 코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열수력 하면서 배웠을 텐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 국산 코드는 말스라는 코드도 있습니다. 캐리가 만든 코드입니다. 그래서 코드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는 결국 이런 파라미터 값들 구하는 거예요. 발전소 자료 넣고,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 넣고, 초기 조건 넣어가지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거를 예측하는 툴이 코드입니다. 코드. 그죠? 그래서 PSA 하면은 이런 맵이나 멜코어 코드를 기본적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은 처음 어떻게 됩니까? 해결료가 뜨거워지죠. 그죠? 근데 디케이 기술 제거 못하면 해결료가 점점점 뜨거워져 가지고 포항제철의 그 센 물처럼 녹아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촛물처럼 밑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그럼 바닥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없을 수도 있죠. 시나리오에 따라서. SBO 같은 경우는 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로카 같은 경우는 뭐 물이 들어가면서 바닥에 물이 있기 때문에 센 물이 물에 떨어지면 이제 전기 폭발 같은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딩의 지르코늄이 스팀하고 반응하면 스팀이 H2O잖아요. 그 H2O2로 분리합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너무 표면이 뜨거워서 스팀이 H2O2로 분리가 됩니다. 그 수소가 모여 있다가 또 수소 폭발을 일으킵니다. 후쿠시마에서 봤죠. 후쿠시마에서 수소 폭발 4번 일어났죠. 4번 일어났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도 수소 폭발 일어났습니다. 모든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스팀이 금속하고 반응하면 수소가 나와요. 수소가 나옵니다. 그냥 화학 반응식의 기본이죠. 근데 클래딩 지르카로이가 금속이기 때문에 뭐 다른 금속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소가 나오게 되고요. 수소가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TMI에서도 수소 폭발이 있었습니다. 79년 TMI에서도. 그래서 수소 제거하는 PAR, 파라는 장치도 지금 달고요. 그 다음에 수소 잡아먹는 이그나이트, 수소 리컴바이너 이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수소 제거하는 사고관리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말했던 하이드로젠 이그나이트, 리컴바이너, 그 다음에 촉매를 써서 전기가 없어도 수소를 제거하는 파라는 3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소만 문제냐? 조금 전에 말했던 전기 폭발. 전기 폭발 무섭습니다. 그때는 물이 아니고 기름 같은 거예요. 전기 폭발 일어날 때는 물이 아니고 가솔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용융물이 떨어지면 물이 순식간에 기화되면서 엄청난 압력이 생깁니다. 우리 수소폭탄이 뭡니까? 수소 가지고 만든 거죠. 수소 가지고. 그죠? 수소폭탄은 핵융합 반응으로 폭탄을 만드는 거고요. 원자폭탄은 우라늄 235나 플루토늄 239로 만드는 건데, 수소폭탄은 하이드로젠이 융합돼서 힐륨이 되면서 핵융합으로 파괴력이 생기죠. 그래서 원자탄 하나 정도가 있어야 이그나이트가 돼가지고 수소폭탄을 이니시에이션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무서운 거라, 물이. 어떻게 보면 가솔린이나 다른 이런 연료보다도 물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수소가. 그래서 전기 폭발이 일어났던 사고 이그젠플이 체르노빌이에요. 체르노빌 두 번째 폭발이 전기 폭발이었습니다. 폭발이 체르노빌 2번 있었습니다. 근데 후쿠시마는 전기 폭발은 없었어요.
되게 그 사람들이 물 집어넣을 때 망설였어요. 전기 폭발 일어날까봐. 막 그 용융 상태인데 나중에 전기가 복구되면서 물이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물을 바로 못 넣었어요. 왜? 전기 폭발이 무서워서.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부작용이 있더라도 물을 집어넣자 해서 담수를 조금씩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기 폭발 없이 진행이 되니까 물을 충분히 넣어서 서큘레이션을 시켰죠. 예. 지금은 이제 상온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아직도 하여튼 해결료를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붕괴율은 나오고 있고, 그죠? 그 데미지 입은 해결료가 원자로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고 상태입니다. 사고 상태. 사고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일본은 아직도 4호기는 해결료를 다 옮겼습니다. 4호기는 노심에 원래 해결료가 없었고 사용 후 해결료 4층 높이에 있는 그 저장 수조의 해결료는 작년 말에 다 옮겼어요. 이제 지금 3호기, 2호기, 1호기 그 해결료를 옮겨야 되는데 너무 방사능 준위가 높아가지고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당 한 1시버트 정도 지금 들어가 보면 1, 2, 3호기는 1시버트에서 40버트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계측기 로봇 들어가 보면. 그러면 우리 치명치사 도수가 40버트죠. 40버트면 한 50%가 죽습니다. 1시간만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접근을 못하죠.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뚜껑을 열고 해결료를 옮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TMI에서 밟았던 그 길이에요. TMI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은 오늘 아침에 그 학술대 그 원자력 산업회의가 주관하는 연차대에 가서 외국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은 지금 키와니 원전하고 양키 원전을 인허가를 줬어요. 계속 운전을 하라고. 20년 다 줬는데 사업자가 안 하겠대요. 사업자가. 그래서 운전 허가를 규제기관 NRC로부터 받았는데 그 전력회사가 안 돌리는 거예요. 셧다운 시켰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99개가 됐어요. 미국이. 100개 항상 넘었는데 99개 됐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냐? 경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막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에너지 값이 많이 내려갔고 미국은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최근에. 셰일가스가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땅 속에 돌 속에 있던 가스인데 그전에는 이걸 추출하는 방법을 잘 못했어요.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그 물을 이용해가지고 바위 속에 있는 가스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서 텍사스 쪽에 그 셰일가스를 생산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수출합니다. 그전에는 캐나다에서 가스를 수입했었는데 요즘은 미국이 에너지가 가스가 남아가지고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회사가 보면 싼 셰일가스를 쓰지, 그죠? 원자력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아직 20년 정도 더 쓸 수 있는 원자로를 셧다운 시켰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안전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 간단한 식이에요. GRS가 0보다 작을 확률. 이게 정규 분포면 0보다 작고 RS가 로고노멀 분포면 1보다 작을 확률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2번 강조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학판에 그렸던 그림이죠. 이게 디맨드 또는 로드고 이게 캐패시티입니다. 그죠? 그래서 컨테인먼트가 견딜 수 있는 압력이 몇 기압 정도 된다고? 안에 150psi면 기압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겠어? 10기압 정도 되지. 대기압의 한 10배 정도까지 견딥니다. 근데 설계 압력은 한 3분의 1 돼요. 3분의 1이니까 5기압 정도. 이게 혹이 뭐 다릅니다. 월성은 이거보다 또 반밖에 안 돼요. 캔두는. 원래 캔두는
컨테인먼트 개념이 아니고 컨파인먼트라 그래가지고 객백을 안 하고, 객백이라는 게 격이 따블이란 말이죠. 우리 표준형은 안에 스테인리스 스틸로 라이너가 있어요. 판이 있어요. 있고 바깥에 콘크리트를 쌓기 때문에 껍데기 사실 두 개예요. 근데 캔두는, 캐나다 거는 그냥 컨테인먼트에다가, 원래 캐나다는 또 컨테인먼트에서 이렇게 벤팅을 해가지고 베쿰 컨테인먼트가 하나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4개 호기에서 이렇게 그 방사능 물질을 뽑아내가지고 포집하는 컨테인먼트가 하나 따로 있어가지고 컨테인먼트 자체를 그렇게 강하게 설계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들어올 때 1호기부터 하나씩 2호기, 3호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베쿰 컨테인먼트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컨테인먼트 캐나다 걸 들어오다 보니까 캔두가 지금 계속 그 지적받는 게 컨테인먼트가 약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컨테인먼트는 캔두 한 2기압 정도, 2기압에서 3기압 정도가 설계 압력이에요. 그리고 일드 프레셔, 파손되는 압력도 한 5기압 정도 넘어가면 구멍 납니다. 그래서 베팅 시스템을 급히 다른 거예요. 이번에 10년 수명 연장 받게 됐는데, 받게 됐을 때 제일 논란이 됐던 게 그 컨테인먼트 기능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슈가. 자, 그래서 요 놈을 CDF로 바꾸면 이게 PDF고요. CDF로 바꾸면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돼. 그죠? 그래서 로드하고 커패시티가 그래프로 표현되는 거고요. 요거는 거꾸로 디맨드는 정해져 있고 커패시티가 분포 함수일 때 이 부분이 실패 확률이죠. 그죠? 아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목으로 치면 누르는 힘은 딱 정해져 있어요. 기계가 누르니까 일정한 힘으로 누르는데 얼마의 압력으로 누를 때 깨어지는지는 불확실해요. 어떤 때는 아주 높아야 부셔지고 어떤 때는 아주 낮은 데서도 부셔져요. 그죠? 분포함수인 것을 일반화시킨 게 두 그림을 조합한 두 개의 커버, 요게 되겠죠. 이게 일반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요 면적은 컨볼루션이에요. 컨볼루션. 우리 공업수학에서 나왔죠. 두 함수의 컨볼루션이 실패 확률입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매트랩으로 요 면적 구하는 이그젬플을 하나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따로 체크 안 할 테니까 이렇게 분포가 주어지면 베타 함수든 로그노멀 함수든 두 분포가 주어지면 요 겹치는 면적이 실패 확률이고 실패 확률을 매트랩, 우리 한양대 학생이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한양대 전체가 매트랩을 구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사이트 들어가서 그 매트랩을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 PC에서 쓸 수 있어요. 또 그 적분 계산을 매트랩으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게 Z 이퀄 R 마이너스 S, 그래서 R이 정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S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면 R 마이너스 S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죠. 더하기 빼기 해도 정규 분포니까. 평균하고 분산인데 평균은 빼기고 분산은 적급에서 더하기입니다. 그죠? 이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S 빼기 R은 뮤 S 빼기 뮤 R, 칸마 시그마 S 제곱 더하기 시그마 R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루트 쉬운 게 표준 편차죠. 그래서 이 경우는 S하고 R이 정규 분포인 경우고 로고노멀인 경우는 나눠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확률값 구하는 거는 뒤에 표를 부록에 책에 보면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있는데요. 0을 넣으면 0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고 거기 테이블을 이용하면 이 면적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distribution of Z. 이거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distribution of Z가 뭐냐 하니까 distribution of X. X는
정규 분포예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평균이 μ x고 분산이 시그마 x 제곱입니다. 그런데 Z는 정규 분포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데 이거는 이게 μ고 1 시그마 μ 플러스 시그마 μ 마이너스 시그마 그죠? 평균이 얼마예요? 0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죠. 이 안에 68%가 들어가는데요. 대략 똑같습니다. 0.68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안에. 자, 요 그래프를 표로 옮겨 놓은 게 뒤에 표준 정규 분포 표인데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를 살펴보면 요 식은 어떤 식입니까?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죠. 이게 이 식이 피직스 물리에서 나왔어요. 물리. 방 안에 있는 공기에 입자들이 있죠. 입자들이 가진 속도들이 있어요. 속도가 어떤 거는 빠르고 어떤 거는 느려요. 그게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열역학 하면서 보니까 요 분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 돼야지 만족하더라는 겁니다. 피직스에서 나온 분포라서 이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하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이걸 x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를 나누는 것을 z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치환입니다. 치환. 그러면 x의 분포를 알면 이거죠. μ하고 시그마는 상수죠. 상수입니다. 평균하고 표준 편차니까. fz를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야. x의 분포를 알면은 z의 분포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놈은 fz는 CDF fz를 미분하면 되죠. 그죠? 자. 근데 z는 데피니션이 뭡니까? probability z가 z보다 작은 확률이죠. 그죠? 그래서 이놈을 대입하면 z를 여기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probability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fx를 이용하기 위해서 n쪽 편에 x만 뽑아냅니다. 요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만약에 이게 다른 게 주어져 있으면 그 변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는 x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x를 뽑아내면 probability 양변에 시그마를 곱하고 뮤를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probability x는 시그마 z에다가 플러스 뮤가 되죠. 이렇게 되죠. 양변에 z 시그마를 곱하고 뮤를 더했어요. 이게 데피니션에 따라서 이게 뭐고? 왜 부등호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원래대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왜? 이게 작다니까. 2대 1 확률. 자, 그러면 요 놈은 데피니션이 뭡니까? fx 시그마 z 이죠. 그죠? 요 놈을 미분하면 돼요, 이제. 구했으니까. 저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저거 미분하면 fx 뮤 시그마 더하기 뮤 시그마 z 플러스 뮤고요. 그 다음에 안에 거 한번 미분해 줘야죠. 그죠? 미분하면 시그마죠. 시그마 됩니다. 자, fx 주어져 있는데 fx 대신에 이걸 집어넣습니다. 여기 대신에 x 대신에 이거 집어넣고 시그마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이게 앞에 그 그대로 2파이 시그마분은 1이고요.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분은 x가 시그마 z 더하기 뮤가 되고 빼기 뮤가 되죠. 그죠?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미움이 없어지고 시그마 약분되고 요 시그마 약분되니까 뭐가만 남아요? 루트 2파이만 남고요. 2에 마이너스 2분의 1 z만 남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표준 정규 분포죠. 표준 정규 분포. 이게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적분만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적분이 잘 안 돼요. 지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지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 적분을 미리 계산해 놓은 게 표준 정규 분포 표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정규 분포에 뭐 A부터 B까지 probability X가 A부터 B까지 구간에 존재할 확률을 구하라 하면 이놈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놈을 바꾸죠. Z로 바꾸죠. Z는 A 빼기 뮤에다가 시그마, B 빼기 뮤에다가 시그마. 이걸 대신 구하면 되죠. 그죠? 왜? 이 치안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0이면 0을 넣어서 여기 0을 넣어가지고 Z 값을 찾으면 되죠. 그러면은 표에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 구간이 길면 길수록 더 세이프하죠. 그죠? 왜 길면 길수록 요 겹치는 면적이 작아지죠. 실패 확률이, 고장 확률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SN하고 PN 값의 그 간격을 안전도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세이프티 처음 나왔죠. 릴라이빌리티는 2번 나왔는데 세이프티는 처음 나왔죠. 세이프티는 SN, PN. 자, SN은 뭡니까? SN은 아까 로드가 분포로 나와 있고 커패시티가 포인트 값이 SN이고요. 커패시티의 R에는 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요 구간이 있으면 아까 이게 68%라고 했는데 68%라고 했는데 2 시그마는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95%입니다. 3 시그마는 99.7%입니다. 자, 여기에 5% 값, 요 면적이 0.05가 되는 X 값이 있겠죠? 그죠? 이게 X95라고 합니다. 95%. 여기에 면적이 0.05가 되는 요 X 값을 X05라고 합니다. X05.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PN, SN은 5%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세이프티는 요 5%에 해당되는 95%라고 되어 있죠. 95%. Most of the beams will exceed 그랬는데 5% 이거는 95%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이놈은 이거는 뭡니까? RN은 커패시티의 5%에 해당되는 값이고 SN은 로드, 디맨드의 95%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그놈을 빼준 것이 세이프티다 하는 것으로 정리하기 바랍니다. 이 5장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돼요. 수식 과정에 유도된 게 있습니다. 138페이지 컨볼루션이 어떻게 구해지는가 하는 식이 138, 139에 나와 있고요. 단순한 그 개념을 이용합니다. 랜덤 베리어블 2개를 구해가지고 한 랜덤 베리어블이 다른 랜덤 베리어블을 초과할 확률. 그게 고정 확률이에요. 그게 unreliability입니다. 실패 확률이고.